안녕하세요. 누리 스토리텔링 제작단입니다. 오늘도 함께 책 이야기, 세상 사는 이야기로 재미진, 심지어는 약간의 지식도 나누는 수다를 떨어볼까 합니다. 함께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될 책을 선정하신 이성수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신희 언니랑 정림 씨는 나름대로 이벤트가 있으셨겠지만 저는 그냥 국내에서 집에서 잘 지냈어요. 네, 저는 멀리 비행기 타고 갔다 왔고요. 정임 씨는 집을 온통 바꾸셨다고요? 네, 저는 이사를 잘 했는데요. 근데 인테리어를 싸게 하려고 하다가 부분적으로 업체에 맡기고 또 칠은 제가 하고 했거든요. 결국 하얗게만 한 집이 됐어요. 그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촌스럽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주변의 지인들이 저희 집에 와서 막 확인하고 가고 또 저를 위로해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그 하얀 집에 저희가 뭔가 색깔을 입힐 만한 걸로 네. 도움을 드려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기대해보자고요. 네. 네. 그럼 먼저 오늘 이야기의 주재료가 될 책 소개를 해주시죠, 성숙 씨. 네, 오늘은 책 제목이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신문에서 빌 게이츠가 읽은 책들이라는 책 중에서 그나마 쉬워 보이고 제목이 재밌어서 했는데 결코 쉬운 책은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 모이신 분들이 다들 스토리텔러, 수다왕 정도 되니까 잘 풀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야, 이번 책은 정말 어찌 보면 주부들의 일상생활과는 좀 멀어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 책을 추천 도서로 선정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빌 게이츠라는 분에 대해서 크게 아는 게 없어요. 신문지상에서 간단하게 본문 정도. 그래서 책 제목을 봤을 때 일단 읽고 싶었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빌 게이츠라는 분이 이렇게 아프리카나 이쪽 어떤 돕는 재단을 운영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이영리를 추구하는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거와 떠나서 그냥 이 사람이 읽은 책들 명단에서 봤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다. 그리고 요즘 구글 그쪽도 보면은 올해는 독서의 해 이렇게 해서 책 명단을 쭉 올리셨듯이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선정했고요. 네. 그러면 정임 씨는 어떠세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네, 책 제목이 가난한 사람이 합리적이다 해서요. 궁금한 마음이 있었어요. 해답이 뭘까 그랬는데 읽어보니까 가난에 대한 어떤 악순환과 여러 나라의 환경이나 정책들, 사례 등이 많아서 그 접근 방법이 되게 구체적이어서 제가 이해하기 쉬웠고 또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됐는데요. 좀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다 이해하기는 그랬지만 또 나름 어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 결론도 마음에 들었고요. 재밌게 읽었어요. 네. 네, 저도 사실 처음에 책을 읽을 때는 이렇게 어려운 책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읽어 나갈까? 여기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는 데까지 그 인내력을 가지는 데가 한 100페이지 정도까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를 넘어서니까 그다음부터는 저자가 얘기하려는 바가 이런 내용을 얘기하려고 앞에 그런 구구절절한 통계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구나 하고 그 이후부터는 중반 이후부터는 아주 재밌게 읽었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책도 잘 넘어가고. 네. 이 책의 목적은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과 선택을 연구해서 세계적인 빈곤에 맞서 싸우는 방법을 찾는 데 있다. 라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 대한 원조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원조 혹은 지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어떻게 하면 경제학적으로 반박하는지 그것이 이 책의 주 내용이더라고요. 네, 결국은 그리고 원조 내지는 도와주자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근데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했을 때 얘기가 책의 내용과 제목이 잘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셨나요? 저는 가난한 사람이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책 제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합리적인가라는 내용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용이 좀 달라서 처음에는 좀 이거 뭔가 속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좀 당황스러웠죠. 네, 네.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제목에서 얘기하면 내용도 똑같이 얘기해 주면 읽는 사람이 그대로 이해할 텐데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또 합리적으로 자기만의 삶을 또 살아가는지, 우리는 또 그 주변에서 어떻게 또 그 도움을 줘야 하는지, 그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 책의 어떤 그 목적 그런 것들이, 잘 공감할 수 있었어요. 얘기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가난한 사람이, 여기 책에 등장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막막한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게 저희들이 볼 때는 비합리적이지만 솔직히 어떤 제도라든가 그런 사회가 주는 어떤 시스템 자체가 그런 상황이면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그들로서는 최대한 합리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반 정도 읽고 나야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 책의 원제가 원래 제목이 뭐냐면 Poor Economics라는 네네. 그런데 결국 이제 풀이하자면 빈곤 경제학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책에 나온 가난한 사람의 합리적 선택의 예들 중에서 기억나는 사례 혹시 있으세요? 참 재미있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사례가 많아서요. 다 기억을 하지 못하겠는데, 저는 그 벽돌을 저축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기억이 나요. 가난한 사람들 나라 그 교회로 가보면 미완성 주택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요. 그 지붕 없이 내벽만 있거나 벽 한두 개가 이렇게 세워져 있다거나, 그래서 집주인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우리가 저축하는 방식이에요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저축을 하는 그 방법이 되게 다양한데요. 그 아프리카에서 가장 성행하는 방법이 그 순번제 저축이래요. 우리나라처럼 개의 어떤 그런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개를 하거나 수금 원한테 맡기거나 아니면 인근 사채업자한테 맡기거나 약간의 수수료를 주고 자금 관리인한테 맡겨서 조금씩 이제 집짓기의 방법을 이렇게 늘려간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하루 이제 99센트를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TV를 구입하면서 현재를 만족하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 그들만의 또 방법인가 보다. 그 얘기 나오니까 네. 저희 친정 엄마가 생각나는데, 네. 저 어릴 때 저희 엄마가 그때는 산통이라 그랬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산통? 네. 이렇게 보면은 주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10명 내지 12명, 14명이 이렇게 있으면 1번으로 목돈을 가져가는 사람은 그렇죠. 굉장히 고리의 이자를 그렇죠. 재는 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져가고 그 다음 분, 제일 마지막 분이 제일 이제 돈을 챙기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이율이 한 2.5부, 3부, 25% 내지 30% 정도 되는 이율이었어요. 고리에 완전 고리. 네. 그런데도 그때가 아마 지금보다는 경제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런 일반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안 빌려줬겠죠. 그러니까 그쵸. 그런 사채가 저희 엄마가 그냥 일개 가정주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개를 몇 개 하셨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책에서 나오는 어떤 개 내지는 소액금융 이런 얘기랑 맞닿으면서 가난하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은행에 담보물도 없고 또 그리고 연대보증도 잘 안 써주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고액인 건 알지만 이용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큰 돈을 빌리지 못하기 때문에 큰 사업을 할 수도 없다라는 얘기가 이제 소액금융위에서 나왔다 하면, 그 중에 또 한 예가 인도에 가면 그 날씨가 워낙 뜨겁잖아요. 네. 근데 그 길 한쪽 옆에 여자들이, 아낙네들이 쭉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나서 차가 지나가고 나면 바닥에 가서 막 긁어가지고 뭘 주머니에 담아오고, 또 기다렸다가 차가 지나가면 또 담아오고. 근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강가에 있는 모래를 퍼다가 바닥에다 깔아서 그 바닥이
그 뜨거운 바닥에서 잘 마르면서 또 차가 지나가면 고르게 아주 고와지는 그 모래를 모아서 판다 그래요. 그래서 그 파는 게 어디에다 파냐 하면 인도의 가정에서는 그 그릇을 닦을 때 우리처럼 세제를 쓰지 않고 네. 그 모래로 이제 그 씻는데 네. 저희 옛날에 할머니들이 네, 왜 맞아요. 네, 개울가에서 네, 짚하고 할 때 흙하고 짚하고 섞인 거. 흙으로 이렇게 네. 닦았던 그 생각을 하면 네. 우리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근데 그 작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결코 그 게으르지 않다는 거죠. 네, 근데 다 그 주변에서 내가 가진 노동력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그 정말 그 모래 팔아봐야 얼마나 받겠어요. 네. 똑같이 가난한 사람들인데. 근데 그 이제 그거를 받아서 이렇게 그것으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고 또 일을 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편견은 좀 버려야 되지 않나. 네. 자기 신의 입장에서 좀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경우를 그 예를 보면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들이 투자한 왜 시간당 노동력에 대한 결과물이 적어서 그렇지 네. 결코 그들이 게으르거나 그렇죠. 그러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 물론 또 나태한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죠. 예. 빈곤의 퇴치는 나라님도 못한다. 뭐 이런 말이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가난의 문제는 정말 그 어느 부유한 나라에서나 혹은 가난한 나라에서나 다 찾아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저자들이 MIT 경제학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MIT 경제학자들은 이 저자들은 그래도 빈곤 퇴치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면 그들을 잘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스템화할 수 있을까? 또 원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개인적인 노력이 이렇게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앞으로 우리가 더 생각해보고 같이 힘을 모아야 될 과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거창한 세계 경제와 면 나라 이야기에서 다시 나 자신과 내 이웃으로 좀 시선을 돌려보려고 합니다. 가난한 나라에 대한 원조는 각 정부나 기업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서 조직적으로 방향을 정하는 거고, 여기에 개인이 동참하느냐의 여부는 개인의 가치관이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자신의 원조 철학, 뭐 이런 거 서로 얘기 나눠볼까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저도 물론 지금 현재 월 7만 원 정도가 매달 이렇게 자동 이체가 돼요. 해외로 두구자해서 6만 원, 국내 두구자해서 10,000원 이렇게 한 번씩은 제 딸이 그래요. 엄마 이거 제대로 전달되는 거 맞아? 내지는 이제 얘를 한 6년 해줬으면 엄마 다른 애를 도와주지 얘보다 더 불쌍한 애들 많은데 왜 계속 얘한테만 해줘? 라고 했을 때 한편으로는 제가 귀찮아서 다른 애들 선정해가지고 또 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똑같은 초등 출신자 10명 배출하는 것보다는 한 명을 끊임없이 지원해서 걔가 대학생을 졸업해서 예를 들면 사회에 훨씬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부가 될 수도 있지 않는가. 좀 더 어떻게 보면은 걔를 지원하느라고 다른 애들을 못 도와줬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또 한 명을 제대로 정말 왜 다른 그 국민들에게 훨씬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한 명을 배출해 놓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실제 7만 원 중에 10,000원만이 그들에게 전달되고 6만 원이 뭐 어떤 그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절차상 드는 소요 경비가 됐든 아니면 누수 현상으로 빠져들었든 그걸 떠나서 저는 도운다는 제 마음 자체는 전달되는 건 거고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예를 들어 6만 원이 이렇게 누수가 된다 하더라도 아니면 절차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하더라도 저 같은 사람이 1명 더 생기고 100명 더 생기고 1000명 더 생기고 이게 왜 기부하는 문화가 형성되면은 그 절차상 드는 돈이라든가 아니면 누수되는 돈이 훨씬 더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리고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면 그걸 관리하는 재단에서도 훨씬 더 돈에 쓰는 과정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훨씬 더 많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도와주는 편에 서는 거고 제 개인적으로도 형제들 사담이지만 저희 큰언니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보통 가정이었어요. 그냥 형부도 그냥 한국에서는 그냥 알아주는 그냥 대기업 정도 다니는 정도였지만 술 내지는 뭐 친구 좋아서 연대 보증이 있잖아요. 이 책에서도 나왔지만은 이렇게 뭐 자기 가진 물건 담보가 아니고 연대 사람으로 인적 보증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친구가 돈을 못 갚으니까 사업을 하다가 뭐 몇 억 이렇게 되는 거 형부가 가진 재산 차압까지 들어오고 퇴직금 차압까지 들어오고 그 단계에서는 먹고 사는 게 안 되니까 일단 형부가 회사를 그만두시고 나와서 이혼까지 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큰언니가 이제 생계의 주인이 돼서 꽃집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그 꽃집도 뭐 정말 뭐 화려한 꽃집이 아니고 처음에는 정말 지방에서 다시 저희 친정 쪽으로 와서 트럭에다가 꽃집을 운영하시다가 1년 정도 지나서 그나마 이렇게 프레스탄강 거기 봉고차 같은 그런 거 하나 마련하셔서 거기서 또 하다가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조그만 가게를 얻어서 운영하시는데 저는 안쓰럽잖아요. 언니가 또 저랑 그쵸. 12살이나 차이 나기 때문에 쟤한테 용돈 주고 옷도 사주고 언니가 직장 다닐 때는 그랬던 추억 때문에 저 역시 뭐 그렇게 가진 건 없지만은 가능하면 저는 도와주는 입장이고 크게 도와준다기보다 뭐 하나 생기면 뭐 언니 생각해서 이건 뭐 나누든지 아니면 내가 필요 없는 거 언니 주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또 내 바로 위에 언니는 또 다른 생각이더라고요. 이렇게 줘도 저기 뭐 끝도 없는 부분도 있지만 큰 언니가 고마워하지 않더라는 거. 그리고 또 왜 모든 형제들이 다 큰 언니한테 집중하느냐 그런 말도 하고 그래서 저는 뭐 참 답답하고 형부의 실수고 또 그런 형부를 그냥 내버려둔 언니의 어떤 책임성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현재 힘든 상황이니까 저는 도와주자는 입장인 거고 또 저희 언니 같은 경우에는 또 저랑 또 다른 견해가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또 논리적인 어떤 그런 게 있는데 해외 원조 내지는 뭐 우리나라에 관한 사람들의 보는 시각도 똑같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 가정에서 있는 어떤 일이 약간 확대되면 사회의 어떤 그런 문제인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도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원조해주면 버릇이 나빠진다. 그래서 원조하지 말자. 이건 아니고 원조를 해줄 때 잘 관리하자. 아니면 감시를 잘 하자. 그래서 다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자. 그쪽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는 성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좀 부끄러운 면이 많은데요. 제가 생활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 하면 그 방식이 돈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나 노력이 주였어요. 그러니까 뭐 급식 봉사를 한다던가 내 몸으로 일을 해서 도와준다던가 이런 거는 조금 해본 적이 있는데 아직도 돈을 기부하는 거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그리고 이게 제대로 쓰이겠냐 이런 의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나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기부가 습관화돼야 이게 규칙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그 기부를 내가 자식에게도 가르치고 생활화를 시켜야 우리가 함께 기부를 하면서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 정임 씨가 이 책을 가장 잘 읽은 사람이네요. 그 좋게 포장해 주시니까 감사한데요. 그래서 수천 년을 우리 곁에 있어 왔던 이 가난을 뿌리 뽑을 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 99센트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줄여가자는 말에는 정말 적극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좀 해야 되겠다. 저도 기부를. 저는 그 대학 시절 이후부터 조금씩 기부하는 거는
약간 생활화된 편인데요. 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정도의 여유는 있었던 것 같고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네. 근데 그 항상 갈등되는 게 어떤 거였냐 하면 네. 그 적십자 회비하고요. 네. 적십자 회비 항상 각 가정마다 날아와요. 내잖아요. 네네. 적십자 회비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한번 그 물품을 구매해 준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네. 그 거기는 이제 명절 때에 1년에 2번씩 뭔가 물품을 구매해 달라고 요청이 와요. 근데 다른 경로 제가 다른 경로로 개인적으로 어떤 단체인지 확인이 되고 네. 그런 데 같으면 네. 제가 큰 갈등 없이 지원을 할 텐데 여기 그 장애인 단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물품도 밖에서 살면 10,000원에 살 수 그렇죠. 있는 거를 네. 이 단체에서는 3만 원 정도에 팔아요. 네. 그러면 그 차라리 그냥 후원을 해달라 그러지 물건을 사라 그래놓고 네. 이거는 너무 과도한 그 금액을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정말 그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 시설에서 어렵게 만들어서 물품을 파는 거라면 공정한 아주 시장 가격에 그 비례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보다 약간 정도의 금액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지원이 되던가 이렇게 가야지 물건값을 과도하게 매기는 건 네. 괜히 그 뭔가 기분이 좀 찝찝하고요. 네. 또 적십자 회비도 그래요. 이 적십자 회비가 정말 제가 예전에 그 적십자사를 무슨 일로 해서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네. 이 기관이 워낙 이제 비대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정말 근데 저희가 내는 건 또 그렇지만 저희 보니까 저희 그 어머니들 혼자 사시는 네. 어머니들도 독거노인이지만 세대주기 때문에 각 세대마다 다 그게 날아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물어보셔요. 야, 이거 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그래서 어머니 그냥 저희가 내니까 어머니는 안 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네. 도움을 받아도 시원찮을 노인들한테 그런 고지서가 간다는 거는 그건 좀 문제다. 고지서가 발부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차별화해서 돼야 되지 않을까. 70대 넘으신 독거노인한테 지로용지가 무조건 발부된다는 건 어른들이 물론 내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겠죠.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좀 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네. 적십자 회비가 네. 전세자한테 날아오는 금액이랑 주택 소유자한테 날아오는 금액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언니 말 지금 방금 들으니까 아마 독거노인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빈민촌 내지는 엄청 힘든 가구한테는 안 날아갈 거예요. 아니에요. 임대주택 사시는데. 아, 그래요? 일반적으로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냥 네. 그 가구별로 나가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다 입장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똑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저희 그 남동생과 올케가 둘 다 적십자를 다녀요. 아, 진짜? 그래서 저는 한 달에 저랑 남편이랑 5,000원씩을 내는데요. 이게 남의 일이었고 전혀 상관없을 때는 정말 아깝더라고요. 적십자 회비가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그냥 내잖아요. 근데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일단 내긴 내요. 매달.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참 다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적십자라고 네. 나오니까 그런데 저는 매년 냈었어요. 1년에 한 번 왜 지로용지로 날아오잖아요. 네. 그러다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 왜 현역 문제로 이렇게 한번 언론 보도된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는 안 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날아오면은 왜 이렇게 빨간 사랑의 열매 그거 생각나듯이 네. 그냥 8,000원인데 이러면서 내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 책에서도 그렇지만은 관리 감독. 우리가 맞아요. 이렇게 왜 돈 8,000원 많은 국내든 뭐 해외 뭐 많은 3만 원 내는 게 어려워서라기보다는 물론 아깝다는 생각이 조금 들 수도 있지만 그 민면에 왜 이게 제대로 전달될까라는 의심 때문에 안 하는 면도 있잖아요. 네. 그 의심만 사라져도 이 기부 문화가 훨씬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제 개인적인 경험은 저는
아기 가졌을 때 둘 다 거의 보건소를 다녔었어요. 음. 제가 다닌 보건소는 제일 첫 번째 보건소는 거기 성동구에 있는 보건소인데 집하고 벽이 붙어 있었는데 새로 지은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기 가졌을 때 초음파 검사도 거기서 했는데 거기랑 개인 병원이랑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왜 그쵸, 애차 검사할 검사할 때. 때나 개인 병원 갔고 그리고 친절도 하셨고 일단 건물이 깨끗했었고 그리고 둘째 때는 더 좋았었어요. 저희 청담동에 있는 보건소였었는데 거기는 거의 준병원이에요. 내과, 뭐 물리학, 물리치료 이런 거. 청담동은 보건소도 좋군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보건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긍정적이어서 시골 가서 저희 어머님 아프실 때 어머님 보건소 가세요. 요즘 보건소 좋아요. 약도 어머니 무료일 뿐더러 거기 약이라고 해서 약국에 파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고 좋아요 했는데 우리 어머님이랑 우리 아주버님 생각은 보건소 약은 말도 안 듣고 저랑 정반대의 시각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 책 읽으면서 인도에 있는 보건소가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읽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규칙적인 시간에 간호사나 뭐 의사가 있지도 안 하고 찾아가도 이렇게 뭐 어떻게 오셨냐 증상만 듣고 약 주거나 아니면 머리 아프다면 그냥 머리 약 주는 형식인 거고 네. 실제로 저희 시댁 근처에 있는 보건소는 먼지가 뿌옇게 쌓인 건물 같은 그런 이미지예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보건소의 이미지랑 제가 느꼈던 보건소의 이미지는 그만큼 다르다는 네, 거. 극과 극인데요. 극과 극인데 그 뒤에 뭐가 있냐면 관리한다는 거. 서울중앙부에 있는 그야말로 약간 어떻게 보면 부촌이죠. 부촌에 있는 보건소 거기 관리를 한다는 거. 네. 시골 정말 저 경상북도 저기 시골에 있는 보건소 관리가 안 된다는 거. 제가 생각할 때는 연세 드신 분들도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봐요. 여기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그렇죠. 하듯이 우리가 시골 할머니 하면은 말씀도 뭐 말도 안 통하고 고집 많으시고 하지만 그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왜 그분들이 보건소가 깨끗하고 간호사가 친절하고 왜 안 가겠어요? 공짜인데. 그렇죠. 진짜 좋아하시는데. 맞아. 갔을 때 간호사들이 그냥 할머니들에게 친절하지 않았다든가 약을 너무 정성 없이 보내줬다든가 그랬을지 않나.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를 참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모든 특히 시골에 좀 더 형편이 좀 어려우신 분이든 아니면 병원이 멀어서 못 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가까운 곳에 편리하게 걸어서도 이용할 수 있는 위치고 또 크게 아프지 않는 생활상의 잔잔한 노인분들은 거의 매일이 아프시잖아요. 그런 그렇죠. 잔잔한 분들은 보건소에서 훨씬 더 잘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그런 가난한 사람이 인도나 아프리카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생활 속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가난이 있는데 또 뭐 가난을 생각해 보면 물리적인 가난도 있지만 심리적인 가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거시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 봤는데요. 이런 책에 대한 독서가 골치만 아픈 게 되지 않으려면 자신의 생활에서 잘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편에는 좀 더 가볍고 재미있는 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임의 수다는 생각을 표현하는 수다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네요. 우리 누리 스토리텔링 제작단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실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마음사전이라는 책을 주제로 저희가 또 같이 함께 수다를 떨어볼까 하는데요. 지은이는 김소연이라는 시인이세요. 아주 편안하게 제목과 비슷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음번 이 누리 스토리텔링의 팟캐스트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함께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